오래된 친구의 간곡한 부탁이 아니었다면 강서연은 결코 이런 자리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을 것이다. 시끄러운 음악과 가식적인 웃음소리, 그리고 서로의 근황을 저울질하는 미묘한 탐색전이 가득한 동창회는 그녀가 가장 피하는 종류의 모임이었다. 그녀는 구석진 테이블에 조용히 앉아 와인잔을 천천히 돌리며 어색한 공기에 자신을 내맡기고 있었다. 세월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흐르지 않은 듯. 어떤 이들은 성공의 자신감으로 빛났고, 어떤 이들은 삶의 고단함이 얼굴에 묻어났다. 그때였다. 시끄러운 무리의 중심에서 유독 과장된 몸짓으로 이야기하던 한 남자가 그녀를 발견했다. 최민준, 기억 저편으로 밀어내고 싶었던 이름. 그녀의 20대 한 시절을 아프게 핥히었던 사람이었다. 그는 주변 친구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거만한 미소를 지은 채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걸음걸이에는 자신의 현재 위치에 대한 만족감과 과거의 인연을 내려다보는 듯한 오만함이 동시에 배어 있었다. 서연은 속으로 짧은 한숨을 내쉬었지만 표정은 평온함을 유지했다. 이게 누구야? 강서연 아니야. 이런 데서 다 보내. 민준의 목소리는 일부러 큰 것처럼 울려 퍼졌고 주변의 시선이 순식간에 두 사람에게로 쏠렸다. 그는 마치 대단한 스타라도 만난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반가움이 아닌 조롱의 빛이 서려 있었다. 서연은 와인잔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침착한 태도는 오히려 민준의 과장된 행동을 더욱 우스꽝스럽게 만들었다. 오랜만이네. 최민준 씨. 서연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씨라는 호칭을 붙여 그와의 사이에 명확한 선을 그었다. 하지만 민주는 그런 미묘한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혹은 무시하기로 작정한 듯 했다. 그는 서연의 어깨를 친근하다는 듯 툭 치며 주변 친구들에게 그녀를 소개하기 시작했다. 그가 내뱉는 단어 하나하나에는 교묘하게 포장된 독이 숨어 있었다. 다들 이 친구 기억나? 예전에 나랑 좀 만났던 강서연이라고. 그때나 지금이나 참 조용하고 변한 게 없네. 그의 말에 친구 몇 명이 맞장구를 치며 웃었다. 그 웃음소리는 서연의 심장을 날카롭게 찔렀다. 민주는 마치 자신의 과거를 전시하며 현재의 성공을 과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자신이 몸담고 있는 베리타스 테크라는 회사의 팀장이라는 사실을 은근히 흘리며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는지에 대해 열변을 토했다. 서연은 그저 말없이 듣고만 있었다. 그녀의 침묵은 민준에게 더 큰 자극이 되었다. 그는 서연의 근황을 물었지만 그것은 진정한 궁금증이 아니었다. 자신의 우월함을 확인하기 위한 의도적인 질문일 뿐이었다. 그는 서연이 여전히 미술계 언저리에서 별 볼 일 없는 일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지레짐작했다. 그의 상상 속에서 서연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초라한 존재여야만 했다. 그래야만 자신의 성공이 더욱 빛날 테니까. 서연이는 요즘 뭐하고 지내? 아직도 그 그림들. 그런 거 보고 다니나? 돈벌이는 좀 되고. 민준의 질문은 무례함의 극치였지만 그는 그것을 솔직함으로 포장했다.
주변 친구들은 흥미로운 구경거리가 생겼다는 듯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다. 서연은 자신에게 쏟아지는 시선 속에서 잠시 눈을 감았다. 과거의 상처가 희미하게 되살아나는 듯 했다. 민주는 언제나 이런 식이었다. 자신의 불안감을 타인을 깎아내리는 것으로 해소하려 했다. 그녀는 다시 눈을 뜨고 민준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냥 조용히 잘 지내고 있어. 네가 걱정할 만큼 힘들게 살지는 않으니 염려하지 않아도 돼. 서연의 대답은 간결했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당신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민주는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그는 서연의 대답을 현재의 삶이 내세울 것 없다는 자격지심의 발로라고 제멋대로 해석했다. 민준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걸렸다. 그는 이제 서연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리기로 결심했다. 그는 와인잔을 높이 치켜들며 주변의 이목을 다시 한번 집중시켰다. 그의 목소리는 연극 배우처럼 과장되어 있었다. 그래, 조용히 사는 게 최고지. 하지만 말이야, 서연아. 혹시라도 살다가 너무 힘들면 나한테 연락해. 내가 그래도 팀장인데 우리 회사에 자리 하나 알아봐 줄 수도 있으니까. 그 순간 테이블 주변의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명백한 동정의 형식을 빌린 모욕이었다. 몇몇 친구들은 민준의 무례함에 눈살을 찌푸렸지만 누구 하나 선뜻 나서서 그를 제지하지는 못했다. 민준은 자신의 말이 가져온 효과에 만족하며 의기양양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서연이 굴욕감에 얼굴을 붉히거나 혹은 감격해서 고개를 숙이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서연의 반응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서연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체념이나 굴복의 미소가 아니었다. 상대를 가엾게 여기는 듯한 아주 옅고 투명한 미소였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가방을 챙겼다. 더 이상 이 자리에 머물러야 할 이유가 없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침착하고 우아했다. 분노나 당황의 기색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마치 시끄러운 연극의 막이 내리기를 기다렸다가 조용히 퇴장하는 관객과도 같았다. 떠나기 전 서연은 민준을 향해 마지막 말을 건넸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이전과 달랐다. 내 친절한 제안은 고맙지만 사양할게. 그리고 너도 네가 가진 그 작은 성공에 너무 취해 있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세상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고 사람은 겉모습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녀의 말은 경고처럼 들렸지만 민준의 귀에는 패배자의 마지막 발악으로밖에 들리지 않았다. 서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섰다. 그녀가 자리를 뜨자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민주는 자신이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다고 생각하며 어깨를 으쓱했다. 그는 남은 친구들에게 서연의 마지막 말을 안주 삼아 떠들어댔다. 저것 봐. 자격지심에 똘똘 뭉쳐서 내가 좋은 뜻으로 한 말을 저렇게 비꼬아 듣잖아. 친구들은 억지로 웃으며 그의 말에 동조했지만 그들 중 몇몇은 서연의 마지막 눈빛과 그녀가 남기고 간
여운을 쉽게 잊을 수 없었다. 시끄러운 동창회장을 빠져나온 서연은 차가운 밤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불쾌한 감정이 가슴을 짓눌렀지만 예전처럼 고통스럽지는 않았다. 과거의 그녀였다면 아마 며칠 밤낮을 그 모욕적인 말들 때문에 괴로워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그녀는 달랐다. 그녀에게는 돌아갈 곳이 있었다. 자신을 온전히 믿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 세상의 어떤 편견과 모욕으로부터도 자신을 지켜줄 견고한 성벽이 되어주는 사람이 기다리는 곳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차를 향해 걸어갔다. 이제 이 불쾌한 연극의 막을 내리고 그녀의 진짜 현실로 돌아갈 시간이었다. 강서연은 익숙하게 지하 주차장으로 차를 몰았다. 동창회의 소란스러움은 마치 다른 세상의 일처럼 멀게 느껴졌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은 화려했지만 그녀의 마음을 비추지는 못했다. 그녀는 최민준의 얼굴을 떠올렸다. 분노보다는 연민에 가까운 감정이 일었다.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타인을 짓밟아야만 하는 사람. 작은 성공에 취해 더 넓은 세상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불행한가. 그의 조롱은 더 이상 그녀에게 상처가 되지 않았다. 전용 엘리베이터가 부드럽게 상승하며 그녀를 최상층 펜트하우스로 이끌었다. 현관문이 소리 없이 열리자 바깥 세상의 소음과는 완벽하게 차단된 고요하고 따뜻한 공간이 그녀를 맞았다. 은은한 조명이 갤러리처럼 걸린 미술 작품들을 비추고 있었고 실내에는 그녀가 좋아하는 백차 향이 희미하게 감돌았다. 이곳은 단순한 집이 아니었다. 그녀의 영혼이 온전히 쉴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이자 그녀와 남편 권지혁의 세계 그 자체였다. 거실을 지나 서재 쪽으로 향하자 희미한 불빛이 새어 나왔다. 남편은 아직 일하고 있는 모양이었다. 그녀가 안으로 들어서자 거대한 원목 책상에 앉아있던 권지혁이 서류에서 눈을 떼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대한민국 경제계의 정점에 서 있는 아우라 그룹의 회장이었지만 서연 앞에서는 그저 한 여자만을 사랑하는 남자일 뿐이었다. 그의 깊고 차분한 눈빛이 걱정스럽게 그녀를 향했다. 그는 아내의 미세한 표정 변화만으로도 그녀의 하루가 어땠는지 짐작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늦었네. 많이 피곤해 보여. 지혁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낮고 안정적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와 가볍게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의 품에 안기자 하루 종일 그녀를 감싸고 있던 긴장감이 눈 녹듯 사라졌다. 서연은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길게 숨을 내쉬었다. 이 온기와 채취만으로도 그녀는 충분히 위로받을 수 있었다. 그녀는 굳이 힘든 일을 꺼내어 이 평화를 깨고 싶지 않았다. 그냥 오랜만에 옛날 친구들을 만났더니 기운이 좀 빠져서요.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하지만 지혁은 그녀의 미소 뒤에 숨겨진 감정의 파도를 읽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고 그녀를 부드럽게 이끌어 거실 소파에 앉혔다. 잠시 후 그는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따뜻한 캐모마일 차를 들고 돌아왔다.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그녀의 차가워진 손을 부드럽게 녹여주었다. 지혁은 그녀의 옆에 조용히 앉아 그녀가 먼저 마음을 열기를 기다렸다. 그는 언제나 그런 식이었다. 다그치거나 재촉하지 않고 묵묵히 곁을 지키며 그녀가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서연은 그런 남편의 배려에 마음이 누그러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찻잔을 든 채 조금 전 있었던 일을 담담하게 털어놓기 시작했다. 최민준이라는 이름과 그가 뱉었던 모욕적인 말들,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던 사람들의 시선까지 이야기를 하는 동안 서연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그녀는 분노를 터뜨리거나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 마치 아주 오래된 영화의 한 장면을 설명하는 것처럼 담담했다.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를 듣는 지혁의 표정은 서서히 굳어가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고요한 수면 아래에서 꿈틀대는 거대한 빙산처럼 차갑고 위험하게 변해갔다. 그는 아내의 어깨를 감싼 손에 힘을 주지 않으려 애썼지만 미세한 떨림까지 숨길 수는 없었다. 서연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 서재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지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서연은 그의 침묵이 담고 있는 무거운 분노를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보다 자신이 가장 아끼는 존재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결코 용서하지 못하는 남자였다. 그는 서연을 단순한 아내가 아닌 자신의 세상 그 자체로 여기고 있었다. 감히 누군가가 그의 세상에 흠집을 내려 한 것이었다. 그의 머릿속은 이미 냉철한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사람 이름이 최민준이라고 했나. 지혁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남편이 무언가를 하려 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그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괜찮아요. 정말이에요. 그냥 옛날 일이 떠올라서 조금 속상했던 것뿐이에요. 당신이 신경 쓸 일 아니에요. 그녀는 남편이 자신 때문에 불필요한 일에 얽히는 것을 원치 않았다. 지혁은 아내의 손을 마주 잡았다. 그의 눈빛이 조금 부드러워졌다. 당신이 괜찮다고 해서 없던 일이 되는 건 아니야. 서연아, 세상에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이라는 게 있는 법이지. 어떤 사람들은 그걸 직접 겪어봐야만 깨닫게 돼. 그의 말에는 서늘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는 이미 최민준이라는 이름과 그가 속한 베리타스테크라는 회사를 기억 속에 각인시킨 후였다. 그의 분노는 폭발하는 화산이 아니라 모든 것을 얼려버리는 혹한과도 같았다. 그는 화제를 돌려 서연의 기분을 풀어주려 애썼다. 다가오는 주말에 함께 보러 갈 전시회 이야기나 새로 들어온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의 노력 덕분에 서연의 마음은 점차 평온을 되찾았다. 그녀는 남편의 품에 더 깊이 기댔다. 이 남자와 함께라면 세상의 어떤 폭풍우도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최민준과의 불쾌했던 만남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기로 했다. 그녀에게 그는 이제 스쳐 지나간 과거의 편린 일뿐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알지 못했다. 그녀가 잠든 사이 권지혁은
조용히 서재로 돌아와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것을. 그의 지시는 짧고 명확했다. 베리타스테크라는 회사, 그리고 거기 소속된 최민준 팀장에 대해 알아봐. 사소한 것 하나도 놓치지 말고 내일 아침까지 내 책상 위에 보고서 올려놔. 전화를 끄는 지혁은 창밖의 어두운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차가운 빛이 감돌았다. 감히 자신의 보물을 건드린 자에게는 그에 합당한 대가가 따를 것이었다. 그것이 권지혁이 살아가는 방식이었다. 다음 날 아침, 베리타스테크의 기획팀 사무실은 보이지 않는 야망의 열기로 후끈 달아올라 있었다. 모두가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인 아우라그룹과의 협력 프로젝트라는 거대한 목표 앞에서 긴장과 기대로 상기된 표정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팀장 최민준이 서 있었다. 그는 값비싼 맞춤 정장을 입고 마치 전쟁을 앞둔 장군처럼 회의실을 오가며 팀원들을 독려했다. 그의 눈빛에는 성공에 대한 확신과 자신의 능력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번뜩이고 있었다. 다들 정신 바짝 차려. 이번 프로젝트는 우리 회사의 명분이 걸린 일이야. 아니, 우리 모두의 인생이 걸린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민주는 프레젠테이션 스크린을 가리키며 목소리를 높였다. 스크린에는 아우라그룹의 로고가 거대하게 떠 있었다. 그에게 아우라그룹은 단순한 협력 대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이 오르고자 하는 상류사회로 들어가는 문이었고, 권지혁 회장은 그 문을 지키는 수문장이었다. 그는 권 회장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지만, 그래서 더 신비롭고 대단하게 느껴졌다. 회의의 주제는 아우라그룹이 최근 관심을 보이고 있는 AI 기반 아트 컬렉션 관리 플랫폼에 대한 제안서 작성에 관한 것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은 강서연의 전문 분야와 정확히 일치하는 영역이었다. 하지만 민주는 그런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 그는 자신이 이 분야의 선구자라도 되는 것처럼 열변을 토했다. 그는 기술적인 측면을 강조하며 예술의 가치를 데이터와 알고리즘으로 분석하고 예측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그의 관점에서 예술은 돈과 숫자로 환원될 수 있는 투자 대상일 뿐이었다. 권지혁 회장은 철저한 실용주의자라고 알려져 있어. 감성에 호소하는 건 아무 소용없어. 우리는 이 플랫폼이 얼마나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얼마나 효율적으로 그의 컬렉션을 관리하고 불려줄 수 있는지를 숫자로 증명해야 해. 민주는 팀원 중 한 명이 제기한 예술적 가치에 대한 고려사항을 단칼에 묵살했다. 그의 독단적인 태도에 회의실 분위기가 잠시 싸늘해졌지만 누구도 감히 이 일을 제기하지 못했다. 민주는 팀의 리더가 아니라 군주처럼 군림하고 있었다. 그는 어젯밤 동창회에서 있었던 일을 떠올리며 속으로 비웃었다. 강서연, 아직도 현실 파악 못하고 그림이나 쫓아다니는 한심한 여자. 그는 자신의 성공 가도를 그녀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싶었다.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켜 아우라그룹의 파트너가 되는 순간 자신은 그녀가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존재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런 생각은 그의 야망에 더욱 불을 지폈다. 그는 반드시 이 기회를 잡아 자신의 가치를 세상에 증명해 보이고 싶었다. 회의가 끝난 후 민주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최종 제안서를 검토했다. 수십 장에 달하는 보고서에는 온갖 전문 용어와 장밋빛 전망이 가득했다. 그는 자신이 만든 이 결과물에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 그는 이 제안서가 권지혁 회장의 마음을 사로잡을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는 자신의 부하 직원을 불러 아우라그룹 기획실로 제안서를 정식 발송하라고 지시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성공을 예감한 자의 흥분이 묻어 있었다. 한편 같은 시각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한 아우라그룹 본사 회장실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권지혁은 비서실장이 막 보고를 마친 서류를 조용히 읽어 내려가고 있었다. 베리타스테크 및 최민준 팀장 관련 보고. 서류에는 최민준의 학력과 경력, 평판, 그리고 그가 현재 추진 중인 프로젝트에 대한 상세한 분석까지 담겨 있었다. 비서실장의 정보망은 사소한 것 하나 놓치지 않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민주는 능력은 어느 정도 있지만 자신의 성공을 위해 부하 직원의 공을 가로채거나 비윤리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것을 서슴지 않는 인물이었다. 또한 그가 제출한 프로젝트 제안서는 겉보기에는 화려했지만 예술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오직 기술과 수익성에만 초점을 맞춘 근시안적인 기획이라는 평가가 덧붙여져 있었다. 지혁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스쳤다. 그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김 실장, 이 제안서 우리 쪽에서 먼저 검토할 필요 없어? 나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경로를 수정해. 지혁의 지시는 단호했다. 비서실장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고개를 숙였다. 회장의 목소리에 담긴 서늘한 분노를 감지했기 때문이다. 아우라 그룹의 시스템은 완벽했다. 이제 베리타스테크에서 발송되는 모든 공식 문서는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회장의 통제에 놓이게 될 것이었다. 최민주는 자신이 거대한 거미줄의 한가운데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베리타스테크 사무실에서 민주는 아우라 그룹으로부터 회신이 왔다는 소식에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제안서를 보낸 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온 긍정적인 신호였다. 내용은 1차 서류 심사를 통과했으니 조만간 실무진 미팅을 갖자는 것이었다. 그는 이것이 전적으로 자신의 능력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기쁨에 겨워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는 즉시 팀원들을 소집해 이 승전보를 알렸고 사무실은 잠시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봤지? 내가 뭐라고 했어? 시작이 반이야? 이제 실무진 미팅만 잘 통과하면 권지혁 회장 앞에서 직접 프레젠테이션 할 기회도 얻게 될 거야. 민주는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그는 이미 김칫국부터 마시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자신이 권지혁 회장의 인정을 받아 아우라 그룹의 핵심 파트너로 부상하는 미래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고 있었다. 강서연의 초라한 모습과 자신의 화려한 성공이 극명하게 대비되면서 그는 짜릿한 쾌감마저 느꼈다.
그는 완벽한 복수를 하고 있다고 착각했다. 하지만 그가 두드린 문은 성공으로 가는 문이 아니라 나락으로 떨어지는 함정의 입구였다. 권지혁은 서류에서 눈을 떼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의 책상 위에는 최민준이라는 한 남자의 오만함과 얕은 야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보고서는 그의 인성을 낱낱이 파헤쳤고 베리타스테크의 제안서는 그의 전문성이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증명하고 있었다. 지혁은 분노보다도 한심하다는 감정을 먼저 느꼈다. 이런 수준의 기획안으로 감히 아우라의 문을 두드린 용기가 가상할 정도였다. 제안서는 예술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없이 오직 기술 만능주의와 단기적인 수익에만 매몰되어 있었다. 그는 인터폰을 눌러 아우라 아트 재단의 이사를 호출했다. 잠시 후 단정하고 지적인 인상의 중년 여성이 회장실로 들어섰다. 그녀는 재단을 총괄하며 권지혁 회장의 두터운 신임을 받는 인물이었다. 지혁은 그녀에게 베리타스테크의 제안서를 건넸다. 단, 제안자의 이름과 회사명은 가린 채였다. 그는 개인적인 감정이 아닌 철저히 전문적인 판단을 원했다. 이 기획안에 대한 이사님의 솔직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재단 이사는 파일을 받아들고 꼼꼼히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녀의 미간이 점차 좁아졌다. 수십 년간 예술계에 몸담아온 전문가로서 그녀는 이 제안서가 얼마나 위험하고 무지한 발상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즉시 간파할 수 있었다. 예술 작품을 단순한 데이터 쪼가리로 취급하는 접근 방식, 작가의 혼과 역사를 무시한 채 오로지 시장 가치로만 모든 것을 환원하려는 천박함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입을 열었다. 회장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재앙입니다. 예술에 대한 모독이라고까지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도입된다면 단기적으로는 효율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예술 시장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컬렉션의 격을 떨어뜨릴 겁니다. 아우라의 이름으로 결코 진행해서는 안 될 프로젝트입니다. 그녀의 평가는 단호하고 명확했다. 지혁은 이미 예상했다는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으로 최민준의 전문성에 대한 사형 선고는 내려진 셈이었다. 그날 밤 지혁은 집으로 돌아와 서재에서 아내를 기다렸다. 그는 이 문제를 서연에게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고민했다. 그는 아내가 이 더러운 일에 엮이게 하고 싶지 않았지만 동시에 그녀의 전문적인 능력을 존중했고 이 일의 당사자로서 그녀가 모든 상황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아내를 단순한 보호의 대상으로만 여기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동등한 파트너이자 그가 가장 신뢰하는 조언자였다. 서연이 들어서자 그는 재단 이사에게 했던 것처럼 이름이 가려진 제안서를 그녀에게 건넸다. 당신의 전문가적 견해가 필요해. 외부 업체에서 들어온 아트 컬렉션 관리 플랫폼에 대한 제안인데 한번 봐줄 수 있겠어. 서연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진지한 얼굴로 서류를 받아들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한 장 한 장 신중하게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빛이 점차 날카로워졌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서연은 긴 한숨과 함께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그녀의 표정은 실망감과 안타까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건 예술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만든 기획안이네요. 기술적인 용어들로 화려하게 포장했지만 알맹이가 없어요. 예술품의 가치는 숫자로 측정될 수 없는 역사와 철학을 담고 있는데 이 제안서는 그 모든 것을 무시하고 있어요. 마치 살아있는 생명을 박제해서 진열하겠다는 말처럼 들려요. 그녀의 분석은 재단 이사의 평가와 정확히 일치했지만 훨씬 더 본질적인 문제를 꿰뚫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비판만 한 것이 아니라 제안서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과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대안까지 제시했다. 그녀의 통찰력은 지혁을 항상 감탄하게 만들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서연의 모습이었다. 그는 아내의 평가를 통해 자신의 결심을 더욱 굳힐 수 있었다. 모든 이야기가 끝난 후 지혁은 마지막 페이지를 넘겨 제안서의 주체인 베리타스 테크, 최민준 팀장의 이름을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서연의 눈이 순간 커졌다. 그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지만 이내 모든 것을 이해했다는 듯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우연이 아니었다. 어젯밤에 그 오만하고 경솔했던 남자가 바로 이토록 천박한 기획안을 만들어낸 장본인이었던 것이다. 그녀는 분노보다는 깊은 실망감을 느꼈다. 그 사람이었군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그녀는 지혁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서 자신을 걱정하는 마음과 차가운 분노를 동시에 읽을 수 있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았다. 당신이 왜 이걸 내게 보여줬는지 알아요. 걱정 마세요.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일을 그르치진 않아요. 오히려 이 제안서가 왜 거절되어야 하는지 더 명확하게 알게 됐을 뿐이에요. 그녀의 태도는 의연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는 약한 여자가 아니었다. 지혁은 아내의 강인한 모습에 안도감을 느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했다. 예정대로. 1차 실무진 미팅은 진행할 생각이야. 그들이 스스로 무덤을 팔 기회를 줘야지. 그리고 그 자리에 당신이 재단의 자문 자격으로 참석해줬으면 해.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최민준이 자신의 무지를 스스로 증명하고 강서연이 자신의 전문성으로 그의 오만함을 완벽하게 짓밟는 무대를 마련하는 것. 그것이 지혁이 그린 그림이었다. 서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피하고 싶은 자리였지만 동시에 피해서는 안 될 자리이기도 했다. 이것은 자신의 과거를 정리하고 전문가로서의 자신을 증명하는 기회이기도 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참석할게요. 그녀의 대답에 지혁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조용히 체스판이 놓였고 말들이 제자리를 찾았다. 상대는 자신이 어떤 게임에 뛰어들었는지도 모른 채 승리를 향해 돌진하고 있었다. 아우라그룹 본사의 회의실은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 작품이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전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고
벽에는 가격을 매길 수 없는 단색화 거장의 작품이 걸려 있었다. 길고 매끄러운 흑단 테이블은 회의실의 권위를 말해주고 있었다. 최민준과 그의 팀원들은 이 압도적인 공간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주눅이 드는 것을 느꼈지만 민주는 애써 태어난 척하며 팀원들을 이끌었다. 그는 이곳이 곧 자신의 새로운 무대가 될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테이블 반대편에는 아우라 그룹의 실무진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다. 권지혁 회장의 비서실장과 아트재단의 이사도 포함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구성이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 마치 원래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앉아있는 강서연이 있었다. 민주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가 왜 여기에 있는 거지? 어떻게 이런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수만 가지 생각이 그의 머리를 스쳐 지나갔다. 동정심으로 얻어낸 말단 비서직인가? 아니면 오늘 회의에 커피 심부름이라도 하는 인턴인가? 그의 편협한 사고방식은 강서연이 전문가로서 이 자리에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단 1%도 허용하지 않았다. 아우라 측 담당자가 그녀를 아트재단의 자문을 맡고 계신 강서연 선생님이라고 소개했을 때조차 그는 그저 형식적인 소개일 뿐이라고 치부해버렸다. 그의 눈에 그녀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초라한 존재일 뿐이었다. 민주는 애써 혼란스러운 마음을 다잡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을 지어 보였다. 그는 서연을 일부러 무시하기로 작정했다. 그녀의 존재를 인정하는 순간 자신의 페이스가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준비해온 대로 열정적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현란한 그래프와 데이터, 복잡한 기술 용어들을 쏟아내며 자신의 플랫폼이 가져올 혁신과 수익성에 대해 목청을 높였다. 그는 일부러 예술적인 측면은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자신이 잘 모르는 분야였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의 발표가 끝나자 회의실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아우라 측 실무진들은 무표정한 얼굴로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몇 가지 형식적인 질문이 오간 후 마침내 회의 내내 조용히 듣고만 있던 강서연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회의실 전체를 장악하는 힘이 있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민주는 불쾌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최민준 팀장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서연은 정중하게 말문을 열었다.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팀장님의 이 훌륭한 플랫폼이 예를 들어 르네상스 시대 유화에 나타나는 미세한 균열, 즉 크라클위르 시라켈르레가 담고 있는 수많은 복원 이력과 소유주 변동의 역사를 어떻게 데이터로 변환하여 아카이빙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 질문이 던져지는 순간 회의실의 공기는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크라클비르라는 생소한 단어에 민주는 물론이고 그의 팀원들까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것은 단순히 기술적인 질문이 아니었다. 예술품이 지닌 고유한 역사와 시간의 흔적,
즉 혼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프로젝트의 본질을 꿰뚫는 질문이었다. 민주는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 단어의 뜻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이 자리에서 무너질 수 없었다. 그는 아는 척하며 허세를 부리기로 했다. 아, 크라, 뭐라고 하셨죠? 아, 예, 물론입니다. 저희 플랫폼의 고해상도 이미지 분석 알고리즘과 딥러닝 기반의 메타데이터, 태깅 기술을 활용하면 그런 미세한 표면 변화까지도 전부 데이터화하여 추적,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방금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른 채 그저 그럴듯하게 들리는 용어들을 횡설수설 나열할 뿐이었다. 서연은 그의 답변을 조용히 듣고 있다가 다시 한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이전보다 한층 날카로웠다. 팀장님, 크라클비르는 단순히 표면의 물리적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작품이 거쳐온 시간과 역사의 지문과도 같은 것입니다. 어떤 재료로 복원되었는지, 어떤 환경에 노출되었는지에 따라 균열의 형태와 깊이가 달라집니다. 이것을 단순히 이미지 데이터로만 저장한다면 그 안에 담긴 인문학적 가치는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제 질문의 요지는 기술이 예술의 고유한 서사를 어떻게 존중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그녀의 두 번째 질문은 민준에게 날아든 결정타였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허세를 부릴 수도 없었다. 인문학적 가치. 예술의 서사와 같은 단어들은 그의 제안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개념들이었다. 그의 얼굴은 굴욕감으로 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자신을 공영에 빠뜨린 서연을 증오에 찬 눈빛으로 쏘아보았다. 그는 그녀가 사적인 감정으로 자신을 망신주려 한다고 확신했다. 그는 결국 이성을 잃고 무례한 대답을 내뱉고 말았다. 강서연 씨, 지금 너무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 트집을 잡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소한 부분은 나중에 얼마든지 보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더 큰 그림, 즉 이 프로젝트의 엄청난 사업적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발언에 회의실 분위기는 최악으로 치달았다. 아우라 아트 재단의 이사는 노골적으로 혀를 차며 고개를 돌렸고 다른 실무진들의 눈에도 경멸의 빛이 스쳤다. 그는 자신의 무덤을 스스로 판 셈이었다. 회의는 서둘러 마무리되었다. 아우라 측은 내부적으로 추가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라는 의례적인 말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것은 사실상의 거절 선언이었다. 민준과 그의 팀원들은 폐잔병처럼 회의실을 빠져나왔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는 분을 사귀지 못하고 주먹으로 벽을 내리쳤다. 그는 모든 것이 강서연 때문에 망쳤다고 생각했다. 감히 주제도 모르는 여자가 자신의 위대한 계획에 재를 뿌렸다고 분노했다. 아우라 그룹의 거대한 빌딩을 빠져나오며 민주는 복수를 다짐했다. 그는 결코 이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었다. 어떻게 해서든 이 프로젝트를 성사시켜서 강서연이라는 여자를 자신의 발 아래에 꿇게 만들겠다고 맹세했다. 그의 눈은 질투와 증오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상대하고 있는 것이 한낱 옛 여자친구가 아니라
거대한 빙산의 일각이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한 채 파멸을 향해 한 걸음 더 내디뎠다. 베리타스 테크의 사무실은 장례식장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아우라 그룹과의 회의가 재앙으로 끝났다는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팀원들은 좌절감과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다. 하지만 이 모든 실패의 원흉인 최민준만은 현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 틀어박혀 모든 것이 강서연이라는 방해물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스스로를 세뇌하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회의의 기억은 완전히 왜곡되었다. 그는 시대를 앞서가는 비전을 제시한 선구자였고 강서연은 사적인 감정으로 똘똘 뭉쳐 그의 발목을 잡은 좀스러운 방해꾼일 뿐이었다. 그는 강서연의 질문이 얼마나 유치하고 비전문적이었는지를 곱씹었다. 크라클리르 따위의 낡아빠진 개념에 집착하는 편협한 시각 때문에 자신의 위대한 프로젝트가 발목 잡혔다고 분개했다. 그는 아우라의 실무진들 역시 그녀의 감성파리에 넘어간 무능한 관료들이라고 폄하했다. 문제는 자신의 제안서가 아니라 그것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있었다. 이 왜곡된 확신은 그를 더욱 위험하고 무모한 길로 이끌었다. 패배를 인정할 수 없었던 그는 새로운 전략을 세웠다. 무능한 실무진들을 건너뛰고 아우라 그룹의 더 높은 권력층, 어쩌면 권지혁 회장에게 직접 자신의 비전을 전달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눈앞에 가장 큰 장애물인 강서연을 제거하거나 최소한 무력화시켜야 했다. 그는 그녀가 아우라 아트 재단의 자문이라는 직함에 대단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짐작했다. 그렇다면 그 직위를 이용해 그녀를 회유하거나 협박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민주는 수소문 끝에 대학 동창에게서 강서연의 개인 연락처를 알아냈다. 그는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마치 당연한 권리라도 되는 것처럼 그녀에게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다. 메시지의 내용은 그의 오만함과 어리석음의 결정체였다. 그는 사과는커녕 오히려 그녀를 가르치려 드는 오만한 태도로 일관했다. 그는 회의에서 있었던 일은 사소한 오해일 뿐이며 그녀가 아직도 과거의 감정 때문에 자신을 방해하고 있다고 단정했다. 서연아, 너 아직도 나한테 감정 남아있는 거니? 회의 때 일부러 나 망신 주려고 작정한 거 다워라. 성숙하지 못하게. 왜 그래? 메시지는 이런 모욕적인 문장으로 시작되었다. 그는 이어서 자신의 프로젝트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그리고 그녀가 얼마나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그것을 폄하했는지를 장황하게 늘어놓았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는 자신이 생각하기에 가장 관대하고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던졌다. 그것은 회유를 가장한 명백한 협박이었다. 더 이상 유치하게 굴지 말고 현실을 좀 봐. 내가 너한테 특별히 기회 하나 줄게. 앞으로 우리 프로젝트에 대해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만 있어준다면 내가 베리타스 테크 정식 채용 추천서를 써줄게. 너 같은 경력에는 과분한 기회일 거야. 잘 생각해보고 현명하게 판단하길 바란다. 그는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만족감에 입꼬리를 올렸다. 그는 서연이 이 자비로운 제안에 감격하거나 혹은 두려움을 느끼고 자신의 뜻에 따를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 시각. 서연은 국립현대미술관의 한적한 전시실에서 조용히 작품을 감상하고 있었다. 그녀의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을 때 그녀는 잠시 미간을 찌푸렸지만 이내 확인하고는 할 말을 잃었다. 화면에 떠 있는 최민준의 메시지는 너무나도 황당하고 기괴해서 순간 다른 사람의 휴대폰을 잘못 본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마저 들었다. 그녀는 메시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분노보다는 실소와 함께 깊은 연민이 밀려왔다. 한 인간이 어디까지 자기중심적이고 어리석을 수 있는지 그 바닥을 직접 목격하는 기분이었다. 그는 정말로 자신이 대단한 권력자라도 된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다. 서연은 그의 메시지에 어떤 대꾸도 할 가치를 느끼지 못했다. 그녀는 휴대폰 화면을 캡처한 뒤 더 이상 그 문제로 자신의 평온한 오후를 방해받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눈앞의 그림에 집중하려 했지만 불쾌한 잔상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서재에 있는 남편에게 말없이 자신의 휴대폰을 건넸다. 지혁은 아내의 굳은 표정을 보고 무언가 일이 생겼음을 직감했다. 그는 화면에 떠 있는 최민준의 메시지를 천천히 읽어 내려갔다. 그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다. 회의에서 아내를 모욕했던 전문성의 부재는 비즈니스의 영역이었지만 이것은 달랐다. 이것은 명백히 아내의 인격에 대한 모독이자 그녀를 향한 비열한 협박이었다. 권지혁의 주변 공기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했다. 그의 분노는 뜨겁게 폭발하는 대신 모든 것을 얼려버릴 듯한 극한의 냉기로 응축되었다. 그가 아끼는 아내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에게 감히 이런 더러운 제안을 던진 것이다. 이것은 용서의 여지가 없는 선을 넘은 행위였다. 지혁의 턱 근육이 단단하게 굳어졌다. 그는 아내의 휴대폰을 돌려주며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가웠다. 이제 모든 게 끝났군.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최민준이라는 남자에 대한 사형 선고였다. 한편 자신의 사무실에 남아 야근을 하던 최민준은 초조하게 서연의 답장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침묵이 길어지자 그는 자신의 제안이 먹혀들었다고 확신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지금쯤 자신의 관대한 제안을 놓고 얼마나 고심하고 있을지 상상하며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자신이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굳게 믿었다. 그는 자신의 발밑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한 채 파멸의 심연을 향해 미소 짓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권지혁은 평소와 다름없이 아우라그룹 회장실에 자기 자리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의 주변을 감싼 공기는 평소보다 훨씬 더 차갑고 날카로웠다. 그는 밤새 단 한순간도 최민준의 그 오만하고 비열한 메시지를 잊지 않았다. 이제 개인적인 감정을 정리하고 아우라 그룹의 회장으로서 이 문제를 처리할 시간이었다. 그의 방식대로.
조용하지만 철저하고 잔혹할 정도로 완벽하게 그는 먼저 법무팀장과 전략기획실장을 호출했다. 두 사람이 회장실에 들어서자 지혁은 군더더기 없는 목소리로 지시를 내렸다. 베리타스테크의 제안서에 대한 공식 거절 통보를 오늘 중으로 발송하도록 하세요. 전략기획실장이 무언가 질문하려는 듯 입을 열었지만 지혁은 손을 들어 막았다. 그의 목소리에는 반론을 허용하지 않는 절대적인 무게가 실려 있었다. 거절 사유는 핵심 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차와 주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명시하세요. 감정적인 표현은 일절 배제하고 철저히 전문적이고 냉정한 어조를 유지할 것. 그의 지시는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법무팀장을 향해 그는 한 가지를 더 추가했다. 그리고 강서연 자문에게 개인적인 연락을 통해 부적절한 제안을 시도한 베리타스테크 최민준 팀장에 대해 그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서한을 함께 보내도록. 이것은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윤리에 관한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하세요. 이것은 최민준 개인에 대한 공격이자 그가 더 이상 업계에서 발붙일 수 없도록 만드는 첫 번째 쐐기였다. 모든 내부 조치를 마친 후 지혁은 마지막 한 수를 두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상대의 숨통을 끊어놓을 결정적인 한 수였다. 그는 개인 휴대폰을 들어 대한민국 벤처, 캐피털 업계의 거물인 한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베리타스테크의 가장 큰 투자자 중 한 사람이었다. 안부 인사를 나눈 뒤 지혁은 마치 지나가는 말처럼 무심하게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지극히 평온해서 듣는 사람이 더 공포를 느낄 정도였다. 회장님, 혹시 베리타스테크라는 회사에 대해 잘 아십니까? 최근 그 회사에서 제안서를 하나 받았는데 솔직히 조금 실망스러웠습니다. 회장님께서 투자한 회사라기에 기대가 컸는데 제안서의 수준이나 담당자의 언프로페셔널한 태도는 아우라의 기준과는 거리가 멀더군요.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는 최민준이나 아내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하지만 권지혁이라는 인물이 던지는 이 정도의 우려는 업계에서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바로 그 시각, 최민준은 아우라 그룹의 공식 회신을 기다리며 초조함과 기대를 오가고 있었다. 그는 강서연이 자신의 현실적인 제안에 굴복했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때 그의 이메일함에 아우라 그룹의 로고가 찍힌 메일이 도착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하지만 메일을 열어본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것은 그가 기대했던 긍정적인 회신이 아니었다. 냉정하고 기계적인 단어들로 채워진 공식적인 프로젝트 거절 통보서였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모니터를 노려보았다. 하의 핵심 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차, 주제에 대한 이해 부족, 단어 하나하나가 비수처럼 그의 자존심에 박혔다. 그는 이것이 전부 강서연의 복수라고 확신하며 분노에 몸을 떨었다. 하지만 그의 분노가 차에 가라앉기도 전에 두 번째 폭탄이 터졌다. 그가 속한 사업부 본부장으로부터 당장 대표이사실로 올라오라는 연락이 온 것이었다.
본부장의 목소리는 전에 없이 차갑고 다급했다. 대표이사 집무실의 문을 열었을 때 민주는 살벌한 분위기에 압도당했다. 대표이사는 창백한 얼굴로 그를 노려보고 있었다. 최 팀장, 도대체 아우라 그룹 미팅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닌 거야? 방금 최대 투자사에서 연락이 왔어. 우리 회사 때문에 자신들의 명성에 흠집이 났다며 당장 해명하라고 난리야 권지혁 회장이 직접 우리 회사에 대해 실망감을 표했다는 게 사실인가? 대표이사의 고함 소리가 집무실을 울렸다. 민주는 그제야 사태가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단순한 프로젝트 거절이 아니었다. 회사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거대한 압력이 그를 덮쳐오고 있었다. 그는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을 늘어놓았다. 아우라 측의 담당자가 사적인 감정으로 목리를 부린 것이며 자신은 최선을 다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그의 변명은 겁에 질린 대표이사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사적인 감정 최 팀장. 자네가 아우라 측 자문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부적절한 제안을 했다는 건 무슨 소린가? 아우라 법무팀에서 방금 공식 서한까지 보내왔어. 지금 우리 회사를 업계에서 매장시키려고 작정했나? 대표이사가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쳤다. 민준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는 자신이 보낸 메시지가 이런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는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진 꼴이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강서연, 그 별 볼 일 없던 여자가 어떻게 아우라 그룹의 법무팀까지 움직일 수 있단 말인가? 그는 여전히 상황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자신의 목을 조여오고 있다는 공포만을 느낄 뿐이었다. 그의 오만함으로 쌓아 올린 허술한 성이 외부의 작은 충격이 아닌 집안 자체의 붕괴로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건드린 것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이제 막 깨닫기 시작하고 있었다. 최민준의 세계는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대표이사에게 불려가 굴욕적인 질책을 당한 이후 그는 회사에서 유령 같은 존재가 되었다. 공식적인 징계위원회가 열릴 때까지 모든 업무에서 배제되었고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에게 아첨하던 팀원들은 이제 그의 눈길조차 피했다. 복도를 지날 때마다 등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고 모든 비난의 화살이 자신에게 꽂히는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사라질 수 있다는 공포에 휩싸였다. 그는 여전히 이 모든 재앙의 근원이 강서연에게 있다고 굳게 믿었다. 그녀가 어떻게 아우라 그룹의 법무팀을 움직이고 투자사까지 압박할 수 있었는지는 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미스터리였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그녀의 분노를 잠재워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의 자존심은 땅에 떨어졌지만 생존 본능이 그보다 더 크게 소리치고 있었다. 그는 결국 사과를 하기로 결심했다. 진심에서 우러나온 반성이 아니라 이 끔찍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전략적인 후퇴였다.
그는 강서연에게 직접 연락할 용기가 없었다. 그는 며칠 전 동창회를 주선했던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전화기 너머의 친구에게 비굴할 정도로 애절하게 매달렸다. 자신이 큰 실수를 했으며 서연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것이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며 오랜 친구로서 이대로 관계가 끝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의 필사적인 연기에 넘어간 친구는 결국 서연에게 다리를 놓아주기로 약속했다. 얼마 후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다. 서연이 사과를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만나서 이야기나 들어보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약속 장소는 의외의 장소로 정해졌다. 시내 중심계에 위치한 한 대형 갤러리 안의 카페였다. 민주는 잠시 의아했지만 오히려 잘 되었다고 생각했다. 조용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에서라면 자신의 진심 어린 사과가 더 잘 먹혀들 것이라고 착각했다. 그는 어떻게 그녀의 마음을 돌려놓을지, 어떤 말로 동정심을 유발할지 시나리오를 짜기 시작했다. 한편 서연은 친구의 연락을 받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녀는 더 이상 최민준이라는 사람과 엮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이 지긋지긋한 악연을 이번 기회에 확실히 끊어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녀가 남편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자 지혁은 의외로 담담한 반응을 보였다. 그는 아내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만나.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끝내 당신을 괴롭히는 과거의 마지막 유령을 당신 손으로 직접 보내버리는 거야. 지혁의 눈빛은 아내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담고 있었다. 그는 서연이 이 상황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덧붙였다. 물론 나도 함께 갈 거야. 당신이 원하지 않는다면 나서지는 않겠지만 같은 공간에서 당신을 지켜보고 있을게. 그의 말에 서연은 마음을 굳혔다. 이것은 도망이 아니라 정면으로 맞서 자신의 과거를 정리하는 마지막 의식이 될 것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약속 당일. 최민주는 몇 번이고 거울을 보며 자신의 모습을 점검했다. 그는 일부러 조금은 지치고 수척해 보이는 표정을 연습했다. 동정심을 유발하는 것이 이번 만남의 핵심 전략이었다. 그는 값비싼 정장 대신 차분하고 겸손해 보이는 캐주얼 셔츠를 입었다. 그가 갤러리 카페에 도착했을 때 서연은 이미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우아하고 평온해 보였다. 그녀의 그런 모습이 민준의 자격지심을 다시금 자극했지만 그는 애써 비굴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다가갔다. 서연아, 와줘서 고마워. 그는 최대한 불쌍한 목소리를 냈다. 서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맞은편 자리에 앉으라고 손짓했다. 민주는 준비해온 사과의 말을 꺼내려던 참이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카페 입구에서 한 남자가 들어와 망설임 없이 그들의 테이블로 다가왔다. 민주는 그 남자를 보고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대한민국 재계뉴스에서 수없이 보았던 얼굴. 아우라 그룹의 회장. 권지혁이었다. 권지혁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서연의 옆자리에 앉아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다. 그의 눈빛은 서연을 향할 때는 더없이 따뜻했지만 민준을 향하는 순간 서늘한 칼날처럼 변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 자체가 민준에게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민준의 머릿속에서 수만 개의 퍼즐, 조각이 미친 듯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강서연, 초라하다고 생각했던 그녀가 아우라그루 회장의 아내. 민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는 숨 쉬는 것조차 잊어버렸다. 그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어리석은 행동들, 그녀를 향한 조롱과 모욕, 그리고 비열한 협박 메시지까지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는 자신이 건드린 것이 단순한 과거의 연인이 아니라 잠자는 사자의 갈기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카페의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오직 자신의 심장이 공포로 미친 듯이 울리는 소리만이 들리는 듯 했다. 심판의 시간이 시작된 것이다. 권지혁의 등장은 카페 안의 모든 공기를 얼려버렸다. 최민주는 숨을 쉴 수 없었다. 눈앞의 남자는 단순한 경쟁자나 상사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감히 이름조차 함부로 입에 담을 수 없었던 구름 위의 존재였다. 그런 그가 지금 자신의 눈앞에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경멸했던 여자의 남편으로서 그녀를 보호하는 기사처럼 앉아 있었다. 민준의 머릿속은 새하얗게 타버린 필름처럼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다. 오직 동물적인 공포만이 그의 온몸을 지배하고 있었다. 고요한 정적을 깬 것은 권지혁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갤러리의 차분한 배경음악에 섞여들 만큼 나지막했지만 민준의 귀에는 천둥 소리보다 더 크게 울렸다. 최민준 씨, 제 아내에게 사과하러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지혁은 찻잔을 들어 올리며 민준을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다. 그 무심한 태도가 민준에게는 더 큰 압박으로 다가왔다. 어디 한번 들어보죠. 어떤 변명을 준비해 오셨는지. 민준의 입술이 경련하듯 떨렸다. 그는 필사적으로 머리를 굴려 준비해온 대사들을 떠올리려 했지만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문장만이 맴돌았다. 강서연이 권지혁 회장의 아내라고. 이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서 그가 준비했던 모든 거짓말과 동정심 유발 작전은 한낱 어린애 장난처럼 우스꽝스러워졌다. 그는 의자에서 일어나 도망치고 싶었지만 보이지 않는 힘이 그의 몸을 짓누르는 듯 꼼짝할 수도 없었다. 저는 그는 아이처럼 말을 더듬었다. 그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다. 그의 비참한 모습을 지켜보던 지혁은 차갑게 코웃음을 쳤다. 그는 찻잔을 내려놓고 마침내 민준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과도 같았다. 변명할 시간은 끝났습니다. 최 팀장, 이제부터는 제가 하죠. 지혁은 마치 법정의 검사처럼 그의 죄목을 하나씩 읊기 시작했다. 첫째, 당신의 제안서, 그건 비즈니스가 아니라 쓰레기였습니다. 예술에 대한 이해도 파트너에 대한 존중도 없는 당신의 그 천박한 오만함이 낳은 결과물이었지요.
아우라의 이름에 감히 그런 것을 들이밀다니 용서받을 수 없는 모독입니다. 지혁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어 하나하나에 강철 같은 무게가 실려 있었다. 민주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의 전문성과 자부심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지혁은 잠시 말을 멈추고 서연의 손을 부드럽게 감쌌다. 둘째, 당신은 여러 사람 앞에서 제 아내의 과거를 들먹이며 그녀를 조롱했더군요. 당신이 베리타스 테크에서 이룬 그 하찮은 성공이 제 아내가 수년간 자신의 분야에서 쌓아온 전문성과 인격보다 더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까? 그의 질문에 민주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편협한 시각으로 세상을 봐왔는지 깨달았다. 그리고 지혁은 결정타를 날렸다. 그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화면에는 민준이 서연에게 보냈던 협박 메시지가 선명하게 떠 있었다. 그리고 이건 당신이 한 인간으로서 얼마나 비열하고 하찮은 존재인지를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감히 내 아내를 협박하고 당신의 그 보잘것없는 직위를 이용해 회유하려 들어 지역의 목소리는 이제 분노를 숨기지 않았다. 그 차가운 분노의 민주는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듯 했다. 모든 공격을 남편에게 맡겨두었던 서연이 마침내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평온했다. 그녀는 더 이상 민준을 증오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오직 깊은 연민만이 담겨 있었다. 민준아, 난 이제 네가 불쌍해. 그 한마디에 민준은 무너져 내렸다. 넌 한 번도 진심으로 무언가를 사랑하거나 타인을 존중해 본 적이 없구나. 모든 것을 너의 성공을 위한 도구로만 생각했겠지. 네가 나에게 줬던 모든 모욕은 이제 나에게 아무런 상처도 되지 않아.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설 준비를 하며 마지막 말을 건넸다. 왜냐하면 너는 더 이상 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넌 누구 때문이 아니라 너 자신의 오만함과 어리석음 때문에 스스로를 파괴한 거야. 그녀의 말은 비수보다 더 날카롭게 민준의 심장을 찔렀다. 그것은 이 모든 관계에 대한 마지막 사망 선고였다. 바로 그때 갤러리 관장이 그들을 발견하고 반갑게 다가왔다. 권 회장님, 강 관장님 두 분이 함께 오신 줄은 몰랐습니다. 안 그래도 다음 기획 전시에 대해 상의 드릴 것이 있었는데 잘 됐군요. 갤러리 관장은 서연을 강 관장님이라고 부르며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 모습에 민주는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다. 그녀는 단순히 회장의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세계에서 자신의 능력만으로 존경받는 전문가였던 것이다. 자신만이 그 사실을 모르고 그녀를 발밑에 두려 했던 것이다. 지혁과 서연은 관장과 가벼운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떠나기 전 지혁은 완전히 넋이 나간 채 앉아있는 민준에게 마지막 말을 던졌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 한 토리의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오늘부로 당신 회사에는 공식적인 징계 요구서가 전달될 겁니다. 그리고 이 업계에서 당신의 이름이 다시는 들리지 않도록 제가 가진 모든
영향력을 사용할 생각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가장 잔인한 마지막 문장을 덧붙였다. 이건 내 아내에 대한 복수가 아닙니다. 당신 같은 존재가 이 생태계를 더럽히는 것을 막는 지극히 당연한 정화 작업일 뿐입니다. 그 말을 끝으로 두 사람은 미련 없이 돌아섰다. 그들이 떠난 자리에 최민주는 홀로 남아 있었다. 그는 텅 빈 찻잔을 보며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고 그저 눈물만 흘렸다. 그의 오만했던 세계는 그렇게 소리 없이 완벽하게 끝장났다. 최민준의 탑은 소리 없이 무너진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속한 세계 전체가 지켜보는 가운데 요란한 굉음과 함께 먼지처럼 폭삭 내려앉았다. 갤러리 카페에서의 사건 며칠 후 베리타스테크는 회사 내부 게시판에 중대한 윤리규정 위반 및 회사 명예 실추를 사유로 한 최민준 팀장의 파면을 공시했다. 그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직위와 명함은 이제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굴욕의 상징이 되어버렸다. 그가 마지막으로 자신의 짐을 챙기기 위해 사무실에 들렀을 때 그를 방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어제까지 그의 농담에 과장되게 웃어주던 팀원들은 약속이나 한 듯 그를 투명인간 취급했다. 그의 책상 위에는 경멸과 안도감이 뒤섞인 시선만이 머물렀다. 그가 엘리베이터에 오르자 한때 그의 충실한 부하였던 직원이 경멸적인 목소리로 내뱉는 소리가 들렸다. 꼴 좋다. 자기밖에 모르던 인간의 당연한 최후지. 그의 몰락은 회사에서 그치지 않았다. 그가 강서연의 남편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녀를 모욕했다는 소문은 동창들 사이에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그에게 연락해온 친구들은 위로가 아닌 비난을 퍼부었다. 그들은 자신들까지 우스운 처지로 만들었다며 그를 원망했고 앞으로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며 선을 그었다. 그가 성공의 증거라고 여겼던 인맥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사라졌다. 이제 그의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다. 절망에 빠진 그는 다른 회사에 이력서를 내보았지만 결과는 처참했다. 업계는 생각보다 좁았고 권지혁이라는 이름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었다. 아무도 아우라 그룹의 심기를 건드리면서까지 그를 채용하려 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더 이상 오를 곳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발 디딜 곳조차 없는 신세가 되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작은 원룸에 틀어박혀 술로 세월을 보냈다. 과거에 자신이 무시했던 강서연의 얼굴을 떠올리며 그는 뒤늦은 후회와 함께 스스로를 저주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었다. 서울의 소란스러움이 잠시 멈춘 어느 가을 오후, 서연과 지혁은 그들의 집 거실에서 나란히 앉아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최민준이라는 이름은 이제 그들의 대화에서 더 이상 오르내리지 않았다. 그는 이미 그들의 세상에서 완벽하게 지워진 존재였다. 서연은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 사람 소식 들었어요. 마음이 좋지는 않네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승리자의 희열이나 만족감은 없었다. 오직 지나간 시간에 대한 옅은 회한과 인간에 대한 연민만이 묻어 있었다. 지혁은 말없이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는 그녀의 이런 깊고
따뜻한 마음을 사랑했다. 당신이 마음 쓸 필요 없어. 그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을 뿐이야. 모든 것은 그가 스스로 선택한 결과지. 지혁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아내를 향한 시선은 한없이 부드러웠다. 서연은 남편의 품에 기댔다. 알아요. 복수심 같은 건 없어요. 그냥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다는 안도감이 들어요. 오랫동안 내 발목에 매달려 있던 보이지 않던 족쇄가 드디어 풀어진 기분이에요. 그녀는 깨달았다. 진정한 승리는 최민준이 몰락한 순간이 아니라 동창회에서 그의 조롱을 들었을 때, 그리고 회의실에서 그의 무례함을 마주했을 때, 그의 평가가 더 이상 자신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던 바로 그 순간이었음을 지혁은 아내의 이매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다. 당신은 원래부터 강한 사람이었어. 서연아, 나는 그저 당신이 자신의 힘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봐 주었을 뿐이야. 당신은 내 아내이기 이전에 누구보다 뛰어난 전문가이고 누구보다 현명하고 아름다운 강서연이라는 한 사람이야. 그의 말에 서연은 미소를 지었다. 이 남자와 함께라면 그녀는 세상의 어떤 시선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다. 그들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에게 기댄 채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다. 더 이상 과거의 망령은 그들의 평화를 방해하지 못했다. 최민준의 이야기는 한 남자의 오만과 몰락에 대한 비극이었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상처를 극복하고 서로를 통해 더 단단해진 사람들의 사랑 이야기였다. 진정한 힘과 성공은 타인을 짓밟고 올라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굳건히 지키고 곁에 있는 사람을 존중하며 함께 나아가는 것임을 그들은 삶으로 증명하고 있었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들의 평온하고 행복한 시간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